네, 안녕하십니까. 최창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9월 모의고사 치고 난 다음에 1월 기력이 남아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오늘 지금 9월 모의 평가를 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총평부터 먼저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별로 이제 각각 좀 이제 특이한 점들 좀 짚어가면서 좀 어려운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내가 원래 7시부터 10시까지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얘기는 했는데 그 전에 끝내긴 할 거예요. 그 전에 끝내긴 할 겁니다. 좀 피곤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요소 좀 필요한 것들, 특히나 이제 9월 평가원이 지난 6평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작년 수능과 달라진 지점도 좀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좀 어려웠던 문제, 물론 이제 비문학 쪽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문법이랑 그래서 문법하고 비문학 쪽은 좀 문제도 좀 풀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시험지를 오전에 이게 해설 강의도 촬영도 이게 처음 원래는 이럴 마음이 아니었고 이렇게 우리 학생들만 데리고 차분차분하게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가면서 하자로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촬영도 하게 돼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괜히 긴장돼서 지금 말도 더듬고 있잖아. 평상시와 다르게 괜히 긴장돼가지고 와이프한테 어쩌지 그냥 하지 말다 그럴까 뭐 이러다가 시험지가 11시 반쯤에 나오고 난 다음에 와이프랑 장 보러 갔거든요. 아침에 장 보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신호정지되어 있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방송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신호 대기하는 순간 핸드폰을 꺼내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딱 펴서 봤어요. 딱 펴서 봤는데 뭐 일단은 지문들은 예상했던 지문들이 나오기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좀 약간 파격적인 부분도 조금 있긴 한데 사실은 뭐 문제 유형이랄 게 아주 독특하게 바뀐 건 없어서 지난 왜 6월달 기억나죠, 그죠? 화작에서 나왔던 것처럼 순서상 바꿔치기 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10번에 도표 그래프 나오고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래 문제는 그런 문제는 없었어. 그러니까 익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거 하진 않았는데 일단 화작부터 조금 문제 세트에 변화를 주면서 혹은 글 길이나 지문의 길이에 좀 변화를 주면서 이것저것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은 조금 있을 겁니다. 또 특히나 이게 이제 지난 6월하고 지금 9월하고 이게 맥락을 같이 하면 수능 때 이런 게 나오겠다고 좀 예상도 좀 가능한데 그러지 않은 부분도 지금 몇 군데 있어서 아마도 이제 6월과 9월을 놓고 선택하는 구조의 수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지금 현재 난이도상으로는 지난 6월보다는 쉬운 것 같고요. 그죠? 많이 쉬운 것 같고 지금 EBS에서 나온 등급 컷으로 하자면 아까 전에 금방 확인했던 건 89, 83, 뭐 78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등급 컷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등급 컷이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같아선 여기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이 실시간 등급 컷을 측정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EBS부터 뭐 메가스터디 있고 이투스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업체마다 1, 2점 차이에 오차가 있는데 지금 모든 업체가 지금 이 점수야. 모든 업체가 이 점수야. 뭐 평균을 내고 자식할 것도 없이 지금 현재 오늘 시험 본 날이고요.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9월 4일 수요일 지금 현재 7시 20분인데 현재 나온 등급 컷으로는 모든 업체가 다 이 점수다. 그 말은 이번 시험은 틀릴 게 확실하게 몇 문제가 있고 얘들아 애매했던 몇 문제로 등급이 갈리고 그리고 여기서 등급이 더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 대신 지금 맨 마지막에 수능 예상을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난 6월보다는 쉽고 작년 수능보다도 쉽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점수가 사실은 올해 수능 등급컷과 같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6월, 작년 9월, 작년 수능만 하더라도 여기는 이 세 시험 중에서 등급컷이 가장 높았던 건 9월이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9월이 가장 높았는데 수능은 난리 났잖아. 두들겨 팼잖아요. 그죠? 욕할 뻔했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들겨 팼잖아.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알기로 90점 중반이었거든, 컷이. 근데 마지막에 84가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수능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게 내 생각엔 요 점수대를 맞춰보고 싶었던 것 같아. 지금 이 평가원은. 그러니까 이번 시험으로 뭐가 궁금했냐면 아이들이 계속 80점 초반 중반에 1컷이 나오는데 이게 80점 후반 혹은 90점 초반에 1컷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했는데
내 예상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제 추측. 이따가 뭐 밤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선생님들하고 통화하고 하다 보면 좀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긴 할 건데, 내 생각엔 이 시험지는 원래 89의 1컷을 맞출 게 아니라 90점 초반대에 맞추고 싶었어. 원래 지금 이 시험은 내 생각엔 92쯤에 맞추고 싶었다고. 저번 6월이 82였으니까 이번에 92쯤 맞춰놓고 대충 평균쯤에서 수능 맞추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쉽게 내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했는데 의외로 쉽게 냈는데 쉽게 내도 조지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게 내도 조지더라. 어차피 그냥 조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어차피 조지더라.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아마도 요 컷이 이렇게 92쯤 생각하고 낸 문제가 80점 후반대가 나오니 이제 아마도 난이도 조절에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긴 할 겁니다. 지난 6월하고 맞춰가지고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긴 할 거고, 예상상 수능으로 가면 아마도 한 86, 7쯤에서, 그러니까 작년 수능보다는 높이긴 해야 돼. 작년 수능이 하도 욕을 먹었으니까 높이긴 하되, 그렇다고 무작정 올려놓으면 변별이 안 되거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여기는 이 점수대쯤에서 맞추는 1컷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어려우면 되거든.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어려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따가 이제 이것도 문학 파트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아마도 수능 가서는 지금 현재 비문학은 요 수준 정도일 거고, 글 길이가 짧아진 건 확실하니까 이 정도일 거고, 아마도 문학으로 조금 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어? 왜냐하면 이번 문학은 예상 가능한 지문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지문들이었었으니 이제 예상 가능치 못한 지문이거나 아니면 이번 장기전이 이번에 보여준 거거든. 예상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엉뚱한 부분에서 문제를 내서 난이도를 조금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이해가 됐죠? 그런 부분만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페이지에 있는 화작문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페이지에 있는 화작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 작문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이따가 이제 문법 얘기는 따로 할 겁니다. 화법 작문 이야기를 하고 문법 얘기는 따로 할게요. 이게 수업 시간에 벌써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당장 우리 지난주에 그 상상 모의고사, 지지난주에 상상 모의고사 풀면서 두 얘기를 했어. 화작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지금 이제 요걸 잘 기억해야 돼. 이제 앞으로 수능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수능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법하고 작문은 절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시간 단축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지금 이 지문 지난 6월보다는 쉬웠죠? 맞지? 지금 오늘 풀고 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6월보다는 쉬웠잖아.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어? 안 줄다니까. 왜 줄지 않냐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이 지문을 안 읽고서는 못 풀거든. 내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문을 안 읽는 거야. 아니 그런데 철수가 뭐라고 시부레든지는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모르고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 시간을 단축하는 건 불가능하다. 단 효율적인 문제풀이는 가능하다. 효율적인 문제풀이는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문제풀이는 가능하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지문을 읽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이 문제를 푼답시고 1번 문제와 2번 문제와 3번 문제를 그냥 차례대로 풀면 1번 풀고 난 다음에 2번을 볼 때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야 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지? 그러니까 지문 읽고 1번 보고, 지문 읽고 2번 보고, 지문 읽고 3번 볼 테니까 여기는 이 지문을 쓸데없이 3번, 4번씩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털리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여기는 이 3번, 4번 볼 걸 어쨌든 2번 아니면 1번 이렇게 줄이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첫 번째 세트 1, 2, 3번은 자, 지금부터 시험지에다가 이 문제를 좀 풀겠다는 게 아니라 간단히 요령만 알려줄 테니까 잘 보세요. 1번에 발표에 대한 설명이란 말에 밑줄 한번 꺼봐. 발표에 대한 설명에 밑줄 꺼봐.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2번 올라가서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에 밑줄 한번 꺼봐.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자, 3번에 가는 거야. 청중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 거다 밑줄 꺼봐. 됐죠? 자, 그러면 잘 봐라. 지금 1번 문제는 뭘 묻는 거냐면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고, 거기 문제 위에다 써볼까?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고, 2번은 지금 무슨 문제냐면 2번은 보기에서 지금 여기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래의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래의 문제니까 이건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알겠죠?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무슨 문제냐면 3번은 발표 후야. 이건 발표하는 당시가 아니라 발표 후에 청중이 한 답변이래. 발표자가 한 답변이래. 그럼 여기서 청중의 질문을 찾는 거니까 오직 뭐만 보는 거냐면 보기만 활용하는 문제예요. 보기만 활용하는 문제야. 활용하는 문제. 그러면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여기는 이 3번 문제는 지문이 필요가 없어. 여기는 이 친구는 보기만 보면 되는 거야. 지문을 갈 이유가 없다고. 그냥 여기서 보기에 이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문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그 지문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3번은 사실 지문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봐. 1번은 방식을 물어보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어. 지금까지 우리 평가원은 항상 1번 문제가 적절한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적절하지 않은 걸로 바꿨다고. 이해가 됐어? 항상 적절한 거였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로 바꿨어. 왜? 지문도 쉽고 글 길이도 짧으니까 약간 문제에서 시간을 딜레이하고 싶었던 거야. 여기까지 됐어? 왜냐면 적절한 건 너무 쉬웠거든. 그냥 답이 딱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잖아. 이해가 됐어? 그래서 약간의 시간 딜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1번을 적절하지 않은 걸로 문제로 바꿨어요. 바꾸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봐. 바꾸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번 문제는 글을 어쨌든 다 읽고 정리를 해야 돼. 이해가 됐어? 그래서 1번 이 방식 문제는 글을 다 읽고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문제고, 내용 확인하는 문제는 어쨌든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니, 내가 너희 같으면이야. 내가 너희 같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1, 2, 3번 중에 여기 있는 2번 문제를 맨 우선적으로 풀겠다 이거야.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지문 읽기와 함께 풀겠다. 지문 읽기와 동시에 해결하겠다 이 말이야. 그럼 봐봐. 처음에 시작을 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발표를 맡은 땡땡땡입니다. 저는 전통문과 관련된 문화유산 중 예산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계속 읽는 거야. 예산대를 알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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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근데 기억에 자료가 나와. 자료 제시라고 하는 순간 옆에 있는 2번 문제로 눈이 싹 가야 돼. 이해가 됐어? 다시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1번, 2번, 3번이 있었어. 1번, 2번, 3번인데 2번이 내용 확인하는 문제래. 내용 확인하는 문제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수능 완성이든 수능 특강이든 혹은 등등등의 모의고사든 보면 항상 2번 문제가 내용 확인하는 문제야.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1번, 2번은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내용 확인하는 문제야. 그러면 이 내용 확인하는 문제는 글을 읽다가 한두 문단 정도씩 끊어서 같이 확인하면 돼.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읽다가 기억의 자료 제시라고 하는 순간 2번 문제로 눈을 돌려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봤더니 그 자료 제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앞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했으니 여기는 이 자료는 반드시 이해와 관련된 거여야 된다고. 그리고 그 자료 제시 뒤에 예산대 전체 모습이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때 자료는 예산대 전체 모습이어야 되니까 자료 1번을 쓴 거고 이 자료 1번을 쓴 건 뭐 한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고. 근데 1번 선택지를 봤더니 뭐래? 1번 선택지에 예산대 제작 과정을 보여주기. 이미 틀렸죠. 그죠? 이해를 돕기 위해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으셨어야 된다. 이해가 됐죠? 그럼 1번이 지워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자료 나오면 그 다음 자료에서 뭐 한다고?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자료 나오면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러면 정답이 5번인 걸 알 수 있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 지금 내 말이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5번 답이 떨어지고 나면 그 순간 어디로 간다? 그 순간 1번으로 가서 방식 문제를 푼다. 여기서 잠깐. 자, 옆에 1번 문제 옆에다 팁이라고 달아봐. 1번 문제 옆에다 팁이라고 달아봐. 지금 이 카메라로 보시는 친구들은 이게 좀 멀리 좀 떨어져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뭔가 막 돼 있는 게 보이죠? 표시가 막 밑줄도 돼 있고 동그라미도 쳐져 있고 한데 동그라미가 내가 어디 쳐져 있냐면 물음표 이런 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야. 여기다 왜 그런지 알겠지 지금? 어? 천문단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움직이고 있죠? 하는 여기 물음표에 동그라미 이런 거 쳐놨다고. 보여? 이거 동그라미 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봐. 지금 내가 적어주는 팁은 잘 들어보세요. 방식 문제에서 지금까지 6편까지는 어떻게 나왔냐면 적절한 걸 물어봤다고. 그러면 적절한 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문제야. 여기까지 돼?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면 1번부터 5번 중에 4개는 지문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를 표방하는 문제인데 그걸 세부 문제로 바꿔놨다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세부 문제로 바꿔놨으니 A당초 얘를 읽을 때 미리미리 선택지로 나올 만한 걸 표시해 두면 1번 문제 풀 때 되게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방식과 관련된 문제야. 방식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풀기 위한 거야. 그러면 얘는 지문을 읽을 때, 지문 읽기를 할 때 되도록이면 뭔가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도움이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디다 표시하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느낌표나 물음표 같은 문장부.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침표 이외에 나머지 건 특이한 거야. 이해가 됐어? 마침표 이외에 얘는 특이한 거야. 이런 거 표시해 두는 거야. 이런 거 표시해 두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발표문이니까 뭐 이렇게 작은 따옴표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 이런 건 표시해 두는 거야.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러면 뻔하잖아. 뭐가 나올 것 같아?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뭔 이런 건지 알겠죠? 얘들은 어떤 말을 인용하여. 이런 거 나온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발표문이니까 강조하려고 쓴 건 아닐 거고 뭘 하려면 인용구 쓸 때 이걸 쓸 테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동그라미 쳐두면 1번 문제 풀 때 되게 유용하겠죠. 그죠? 빨리빨리 보이니까. 자, 2번에 또 뭘 표시하냐면 구체적인 수치 같은 거. 구체적인 수치. 중간에 뭐 이제 이를테면 연도라든가 설문조사상 나오는 통계 이런 거 있잖아. 왜 몇 퍼센트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표시해 두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표시해 두면 이런 거 있잖아. 왜 구체적인 연도와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뭐 신빙성을 높이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지워지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런 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면 좋아요. 자료를 인용해 중간에 어떤 걸 발표할 때는 자료를 인용하게 되잖아. 인용할 때 여기 있는 이 자료에 대한 이를테면 구체적인 이 자료를 발표한 곳 이해가 됐어? 여기서 아마 나올 건데 출처라고 나올 겁니다. 출처. 이것도 선택지에 나올 거야. 출처. 이런 거에다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에다 표시를 해두면 1번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걸 풀라고 해도 금방 풀려. 이해가 됐어? 이게 내가 푼 거 보여주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렇게 푸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는 얘기했던 것처럼 보기 보고 푸는 거야. 뒤로 넘겨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쉬운 문제인데 1번부터 10번까지는 괜찮잖아. 아직 괜찮죠, 그죠?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군요, 그죠? 이게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 문법 부분이 다가오고 있거든. 예,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게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자, 그 다음 4번, 5번, 6번, 7번 보겠습니다. 4번, 5번, 6번, 7번. 인데 희한하죠, 그죠? 지금 여기 있는 이 화장문에서 가장 특이한 지점은 문법은 조금 이따 다시 써야 되겠다. 이 4번 문제부터 7번 문제까지의 이 세트 부분이야. 이 세트 부분. 4번부터 7번까지의 세트 부분은 지금까지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화법 플러스 장문. 화법 플러스 장문 형태의 복합 지문이었어. 그런데 이번 9월에는 어떻게 갔냐면 얘를 뽀겠네. 4번, 5번을 묶어서 뽀개고 그 다음에 7번, 여기서 6번, 7번을 뽀개고 이렇게 뽀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번, 5번을 봤더니 학생과 사서의 대화니까 얘는 화법이고 그 다음에 6번과 7번을 봤더니 6번, 7번은 장문과제라 그랬으니까 장문으로 바꾸었어. 정말 반갑네요. 그죠? 정말 반가운지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수능을 처음 하니까 이게 이런 스타일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게 수능을 이제 단연간 연구하고 있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반가운 문제 유형입니다. 최근 2, 3년간 나오지 않았던 건데 원래 화작이 처음 모태로 탄생할 때는 이런 형태였어. 즉 다시 말하면 1번부터 5번까지가 화법, 6번부터 10번까지가 장문, 11번부터가 15번까지가 문법 이렇게 다섯으로 나눠져 나오던 게 어느 순간 미쳐가지고 이걸 붙여가지고 냈단 말이지. 그리고 사실 작년에 생각해보면 작년 수능 아마 집에서 풀어보셨죠, 그죠? 집에서 풀어보셨을 거 아니야, 작년 수능을. 집에서 아직 안 풀어봤습니까? 풀어보셔야 돼. 수능 전에 풀어보셔야 돼. 사실 작년에 수능을 망했던 여러분의 선배들은 수능을 망했던 여러분의 선배들은 사실 그 31번 있는 그 과학지문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서 망했거든.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끌려가지고
그러니까 재수생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야 작년에 뭐 하다 망했냐, 뭐 하다 망했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늘 이제 모의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나가고 있는 추가하고 있는 재종반에다가 지금 설문지를 좀 돌려놨어요. 그래서 아마 주말에 이제 본 수업 이제 하시는 친구들은 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할 건데 이번 구평을 잘 봤나요? 못 봤나요? 뭐 잘 봤으면 왜 잘 봤나요? 못 봤으면 왜 못 봤나요? 아쉬웠던 점은 뭔가요? 그리고 이제 재수생들이니까 작년엔 왜 망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볼 거거든. 예. 아유, 알아야지. 그래야 너네는 안 망할 거 아니야. 아, 얘네가 이러다가 망했구나 하는 걸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설문지를 지금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결과가 계속 들어오던데 문자로. 그 설문조사 한 거는 이제 제가 주말에 우리 그 현장 강의에서 이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아이들의 대부분의 똑같은 말은 뭐냐면 31번이 정답률이 18%가 나온 게 31번을 조져서가 아니고 못 풀어서가 아니고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기는 이 파트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31번이 18%인 건 잘 생각해 봐야 돼. 그건 풀어서 18%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찍으면 그렇게 나와요. 퍼센테이지가. 왜? 5개 중에 하나니까. 이해가 돼? 5개 중에 하나잖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게 사람이 심리가 찍을 때 전반 번호보다는 후반 번호 쪽을 찍거든.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야, 너 이번 찍으면 못 풀어서 너 몇 번을 찍을래? 그러면 1번, 2번을 하는 애들은 잘 없어요. 보통 3번, 4번을 찍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의 비중이 3번, 4번이 높아. 항상 수능이 끝나면. 애들이 선택한 선지의 비율이. 그런데 알고 보면 겁나 찍었어. OMR 카드에다가 다시 한번 마킹해봐 그러면 이렇게 줄로 나와요. 이렇게 줄, 뭔지 알죠? 이렇게 줄로. 따다다다닥 33333 이렇게. 333. 찍는 것도 원래 기술인데 원래 찍는 것도 기술입니다. 이게 찍는 거 잘 찍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못 찍으면 망할 때 있지. 3333 찍었는데 정답은 5242야. 그럼 문제 망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찍는 것도 스킬인데 어쨌든 지금 요 파트는 과거로 돌아갔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가 더 중요하니까 잘 생각해보자. 내가 지난 6월 그 평가원 끝나고 해설 강의할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자, 내가 했던 말을 한번 떠올려 볼게. 6월 평가원 끝나고 그 주 주말에 시험지를 갖고 오자마자 내가 맨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 작년에 출제하던 출제진들은 아마 살아남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온갖 비난을 다 받았을 테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출제진을 교체하는데 신규 출제자를 그냥 무작정 교체해서 넣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문제를 출제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 만일에 출제진을 대거 교체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불러들일 거냐면 아무래도 수능에 대한 출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불러들일 거라고. 여기까지 됐지, 그지? 그러면 수능에 출제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출제했던 사람을 일부를 넣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만들겠죠. 이해가 됐어? 그럼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아마도 이 수능 시험은 예전에 출제했던 사람. 그런데 그게 있거든. 뭐가 있냐면 출제진이 다시 이 수능을 출제하는 데까지 약간의 이제 텀이 생긴다고. 왜냐하면 3년이 지나면 어쨌든 출제진은 자격이 박탈이 돼요. 뭐 그거는 공적으로 알려진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출제하는 사람들이 대폭 물갈이가 됐으면 이 사람들이 들어왔던 시기가 대충 한 2년 정도 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대충 돌아가 보면 한 3년 전이야. 그러니까 출제진 중에 일부를 집어넣는다면 아마도 3년 전 출제진을 넣지 않았을까. 그러면 3년 전에 문제가 요 모양이었다. 지금 내 말이 이해돼? 3년 전에 요 모양이었거든.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그때 5번에 순서 바꾸는 문제, 그러니까 고쳤을 때 순서 바꾸는 문제나 10번에 자료화하려 하는 문제도 사실은 예전에 다 유행하던 문제들이다. 과거에 다 문제 유행하던 거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명맥이 끊어져서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불쑥 등장한 이유는 아마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그때 합리적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그래서 최근 3년치의 수능은 오히려 여러분한테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이제 요 하기 전에 잠깐만 얘기를 좀 곁들이자면 여러분들이 수능 기출을 앞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돼. 남은 이제 뭐 70여일 동안 며칠 남았죠? 며칠 남았습니까? 예, 70. 예. 그 커플 앱으로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예, 71일이랍니다. 71일. 그러면 71일 남았으면 70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내 생각엔 최근 걸 푸는 건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어. 그건 당연한 거긴 한데
너무 최근 것만 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근 3년간은 풀긴 해야 돼. 최근 3년간은 해야지. 이건 당연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보통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여기서 잘라. 여기까지만 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최근 3년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앞으로 그러니까 3에서 한 7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더 쉽게 이해할게. 최근 3년간이니까 2009, 2008, 2007이지 그지? 그러면 2016학년도 수능부터 시작을 해서 최소한 2013년도까지는 풀어야 된다. 언제로 나눴던 A, B형이 나눠져 있던 시험. 이해가 됐어? 거기 있는 수능까지는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가 문제가 요랬거든. 이해가 됐죠? 그때 수능까지는 풀어야 된다. 단 중요한 건 평가원 말고 수능만 푸는 게 중요한 거야. 평가원 말고 수능만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6급 평가원은 푸실 필요 없어. 너무 문제가 쉬워. 이 당시는. 물수능이라. 그래서 문제를 보기 위한 것보다는 문제 유형을 보기 위한 거다 생각하고 푸는 거니까 굳이 6급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수능만은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수능까지는 보고 문제 유형도 정리하고 오답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도 좀 여러분이 곁들여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 4번하고 5번까지는 4번, 5번까지는 화법이고 그 다음에 6번, 7번까지는 작문인데 자 이건 문제 순서만 잡고 갈게요. 4번은 AB가 나왔고 5번은 이 글을 바탕으로 쓴 글이래. 4번은 AB에 대한 이해고 5번은 윗글을 바탕으로 쓴 글이래. 그럼 내가 너네 같으면 난 어떻게 쓸 거냐면 지문을 읽다가 A 나오면 4번 가고 B 나오면 4번 가고 해서 4번은 지문을 읽을 때 풀었을 거야. 그냥. 이거 똑같은 거야. 지문 읽기가 동시에 푼다고 똑같은 거야. 그렇게 풀었을 거야. 그리고 5번만 뭐 한다? 5번만 보기 열심히 읽어가지고 여기는 이 글쓰기 방법이 없는 걸 찾으면 되니까 사실은 이건 지문이 필요가 없어요. 5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뭐만 필요했던 문제다? 보기만 필요했던 문제다. 그럼 이제 하나 알았지. 화법하고 작문은 보기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지문을 읽지 않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어? 한 번이라도 줄여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 안에 문제를 가니까 하기야 이번 건 뭐 시간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 예, 시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 인터넷에 올라왔던 뭐 학생들의 기사 이런 거 봤더니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진 않았다 뭐 그런 얘기 올라오더라고. 왜? 지문 길이가 줄었으니까. 이번 시험 딱 보시면 여백들이 많잖아. 시험지에 곳곳에 여백이 많아요. 여백이 아닌가? 문법까지는 좀 빡빡하고요. 예, 그 뒤부터는 좀 여백이 많습니다. 예, 여백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 작년 수능 기억나시잖아.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글자 하나 없이 핑크 하나 없이 그냥 아주 빡빡 채워놔가지고 편집의 묘미를 살려놓은. 뭔지 알죠? 예, 엄청났어요. 예, 엄청났는데 뭐 요 정도는 예,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 가나를 통해 두 학생의 글쓰기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 같으면 어떻게 쓸 거냐면 학생 1번 읽고 6번에 내려와서 학생 1과 관련된 선택지가 맞는 거 아닌 거 다 찾았을 거야. 이해가 됐어? 그 다음에 학생 2번 읽고 내려와서 다 찾았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가와 나를 통해 두 학생의 글쓰기 과정을 이해한 거야. 그러면 글쓰기 과정을 이해했는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에 가보면 자, 일단 여기는 이 두 글은 식물이 자라는 모습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게 아니라 자기의 태도에 대한 반성을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에요. 일단 둘 다 정답인 이유는 일단 이게 정답이 2번인 이유는 학생 1번이나 2번이나 식물에서 새로운 의미를 뽑아낸 게 아니라 자기의 태도를 반성했기 때문이야. 그럼 지금 질문 나왔으니까 4번 같은 경우에 뭐냐 하면 봐라. 학생 1번에 중간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의 생명을 심을 때는 심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심는 거란다. 즐거운 마음으로 심어야지. 자, 요 말을 맨 끝에 봐. 하나의 생명을 심을 때는 심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심는 거란다. 뭐였어? 선생님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인용한 구절이 있죠. 그죠? 됐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이 작은 따옴표 나온 거 요게 뭐라고? 인용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런 게 딱 표시가 읽을 때 표시가 되면 좀 더 편해. 이해가 됐죠? 작은 따옴표라고 인용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인용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이는 맨 마지막에 옥수수싹이 어느새 올라와 있었다는 건 당연히 학생이가 원했던 모습이니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마찬가지야. 7번은 이거 보기 읽으면서 하나하나 내려오면 돼. 기억 읽고 1번 보고 니은 보고 2번 보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봐봐라. 정답이 4번인 이유는 리을은 노력에 따라 목표한 결과를 얻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그랬어. 학생 이의 글과 자신의 생각의 공통점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학생이 하고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드러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부터 10번 갈게요. 8번부터 10번. 여기는 뭐 내용, 뭐 다 항상 나오던 문제 유형대로 나왔기 때문에 보시긴 해야 되는데, 단지 여기서는 뭐만 지금 문제가 되냐면, 굳이 여기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뭐 10번 정도일 거예요. 10번 정도는, 왜냐면 10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처음 볼 가능성이 크거든. 그런데 이건 결국에 보기는 A의 초고이고 이 보기를 고쳐 써서 A로 만든 거잖아, 그지? 그럼 이 두 개 뭐만 찾으면 돼? 차이점만 찾으면 되는 거였어. 이해가 됐죠? 차이점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다 넘어갈게요. 이제 문제 문법 가겠습니다. 곳곳에서 탄성이 들려오네요. 한숨 소리가. 그 11번, 12번부터 내 소감부터 얘기할게요. 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풀어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그냥 차례대로 풀어. 차례대로 푸는데 사실 이게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이제 나를 모르는 친구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 나를 모르는 친구들이겠죠. 나를 모르는 친구들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시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 오늘 지금 표정만 좀 밝았습니다. 인터뷰도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시험 어떻게 봤니?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싶은데 표정이 지금 어두워서 말은 못 하는데 지금 눈빛은 계속 보이고 있어요. 문법을 조졌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 문법이 말입니다. 선생님이 보통 문제를 풀면 내가 문제 푸는 거야. 선생님은 학교를 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서울대는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국문과를 나왔으니까 전공을 했어. 뭐 물론 대학 다닐 때 문법 수업 잘 안 들었죠. 맨날 도망 다니고 술 마시고 이러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 어쨌든 문법 수업 들었을 거 아니야. 전공했으니까.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원 강사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화면을 보신 친구들은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일 겁니다. 나머지 우리 지금 상상구에서 해설 강의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다들 나이가 젊으셔가지고 젊으신 건가? 젊어 보이는 건가?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다들 어려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좀 나보다 나이가 어린가 해서 좀 약간 쫄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게 꽤나 오래됐어요. 이게 강사 생활을 한 지가. 그래서 문법 문제 풀면 내가 보통 5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표정 더 어두워질 것 같은데 더 2분에서 3분 정도 걸려요. 보통 문법 문제 풀면 2분에서 3분 정도 걸립니다. 야 생각을 해봐. 전공자인데 그거 못하면 되겠냐. 지금 강의 경력이 15년 차야. 밖에 나가서 만두를 빚었어도 15년 차면 눈 감고 빚어. 뭔지 알죠?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15년 전통 손만두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거야. 15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학 4년 포함하면 19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19년 너무 나이를 깠나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쨌든 그래 했는데 이 정도 되면 만두가 어울린다고요? 어쨌든 이걸 했으면 이 정도는 눈 감고 풀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문제는 이걸 강의 15년 차입니다. 이걸 이번 문제는 좀 예외였어. 그러니까 이번 11번, 12번은 보통 이제 내가 다른 모의고사 푼 걸 같이 대조해서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다른 모의고사 풀 때 11번, 12번에 나오는 이 문법 비문학 지문에 어떤 것도 표시되지 않아요. 그냥 풀어요. 답은 보이니까. 근데 보신 바와 같이 읽었던 흔적 보이시죠? 당황했어. 이게 뭐 당황했냐면 11번 딱 읽자마자 여기 지금 계신 분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이게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하자마자 뭐 뭔지 알겠죠? 보통 문법이 나와야 되는데 일치하는 것은 비문학 문제잖아.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동그라미 쳤어. 너무 당황해가지고 뭔지 알겠죠? 너무 당황해서 동그라미 쳤다니까. 여기서 그냥 답이 나와야 돼. 정답은 뭔지 알겠죠? 일치하는 건 다른 문제지. 어디로 올라가야 돼? 지문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내가 간만에 비문학 지문을 읽었어요. 여기 있는 이거 11번 12번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그런 생각이 있었어. 내 느낌상이야. 11번 12번 둘 중에 최소한 한 문제는 나가겠군은 있었어. 최소한 한 문제는 나가겠군. 그게 11번이 될지 12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한 문제는 나가겠군. 물론 두 문제 다 나갈 수도 있어요. 최소한이야.
최소한 한 문제는 나갈 수 있겠군이라는 생각은 했어. 예. 왜냐하면 일단 지문에 쓰이는 용어가 너무 논문에서 따왔어요. 내 느낌이야. 너무 논문에서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서 지점이라는 의미와 공간이라는 의미를 이를테면 명확하게 이렇게 그 구분 지어주지 못하면, 지점과 공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일단 11번부터 막히게 돼 있어요.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해가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지금 이제 문법 얘기를 이제 하는데, 여기 사실은 가장 특징적인 문제는 11번, 11번이야. 11번, 11번이야. 이 11번, 12번에 나오는 여기는 이 문법 비문학 지문은, 문법에 나오는 이 비문학 지문은 원래는 여기는 이 비문학 지문을 최대한 읽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그래서 뭐부터 하는 게 중요하냐면 읽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댓글 달는 그 형태로 읽지 않아. 그럼 어디부터 가냐면 문제부터 확인한 다음에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법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필요하면 올라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필요하면 올라가야 돼. 이게 원래 정석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시작하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절대 지금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나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조가 흔들리면 안 돼. 아이, 비문학 지문 나와가지고 11번부터 비문학 물어보니까 이거 비문학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건 독특한 거야. 지금 독특한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확인하자가 아니라 문제부터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서 읽어야 돼. 얘를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다시 이제 아까 내가 그 점심 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내가 문제 풀 때 11번 그냥 문제 풀라고 봤더니 내용과 일치하는 거래. 놀랬어. 그럼 놀랄 거 없으면 당황하지 말고 올라가서 읽으면 되지. 이해가 됐어? 단 일치하는 것에다가 괄호 쳐봐. 일치하는 것. 아니 11번 문제에 일치하는 것에 괄호 치세요. 괄호 쳤어? 자, 국어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의 메커니즘이야.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 두 개가 있어. 문제는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참, 문제는 종류가 두 개야. 너무 뻔한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종류가 두 개예요. 적절한 걸 묻는 거랑 적절하지 않는 걸 묻는 거야. 아, 이거 영상보다 끄겠다.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죠. 당연해.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들어봐. 적절해. 너네가 출제자라고 생각해볼게. 출제자라고. 지금 영상 보시는 친구도 마인드 컨트롤 하자. 출제자다 이렇게 생각해봐 한번. 적절한 걸 문제를 내야 돼. 그러면 만일에 너네가 출제자면 적절하지 않은 4개 선택지를 마련한 다음에 적절한 걸 만들겠어. 적절한 걸 일단 답을 뽑아놓은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걸 만들겠어. 그렇지, 뽑아놓은 다음에 만들겠죠. 그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상식이거든. 그럼 봐. 적절한 답안을 뽑아놓고 적절하지 않은 걸 만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절한 걸 하나 만들고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뽑아낸다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일단 이 글에서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선택지로 뽑아. 그럼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가 무슨 내용이겠어 이 글에? 예,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건 보통 핵심 내용 구간에서 만들어져. 즉 다시 말하면 쩌리 부분에서는 안 나와. 근거나 예시 파트에서는 절대 이걸 내지 않는다고. 내 말이 이해돼? 즉 다시 말하면 이 11번 문제는, 뒤에 가서 비문학이나 문학도 다 똑같은데 여기는 이 11번 문제는 이 글에서 가장 주된 논의가 된 게 선택지로 나와야 돼. 골격구조를 읽고 있는 가장 주된 내용. 이해가 돼? 그러면 주된 내용이라고 하면 결국에 문단, 여기 핵심 내용이란 건 결국 문단별로 나오는 중심 내용. 문단별로 나오는 이 중심 내용이 결국 핵심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선택지를 너무 어려워할 거 없이 중심 내용에서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는 얘기하고 싶었어에다 밑줄을 껐을 거 아니야. 비문학 독해하듯이. 그러면 그 구간 내에서 답이 이루어진다고. 반대로. 적절하지 않은 건 일단 선택지로 뭐 한다고? 이게 맞는 거 4개를 먼저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거 4개를 뽑아야 되니까 너무 주된 내용은 4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답이 뭐 한다고?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철저하게 뭐로 가냐 하면 세부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부 내용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단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이 세부 내용이 완전히 세부는 아니야. 즉 다시 말하면 야, 나 어디인지 알겠어? 이런 건 아니라고. 절대 숨바꼭질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부 내용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건 핵심 내용의 주변부에 있게 돼. 핵심 내용의 주변부에 있게 돼.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려면 이제 국어를 잘하려면 간 거야. 국어를 잘하려면 결국 이 글의 핵심 내용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글의 핵심 내용과 핵심 내용 주변에서 답들은 만들어지게 돼 있어.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문제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 말이 어디 있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차근히 지문을 읽으며 이 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 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하면이야. 자, 중세국어에서 애야. 중세국어에서의 애야. 그러면 중세국어의 애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 고기 있는 고 문단, 거기 지금 보이시는 5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중세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의와 이시다의 활용인 이셔가 결합된 말들이 줄여서 에셔, 의셔가 되었어. 그런데 이들은 본래 이시다를 포함함으로 그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하게 돼. 됐죠? 따라서 에셔, 의셔의 명사는 공간으로 인식되게 돼 있어. 그러므로야.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달리 이 새로운 형태가 쓰일 자리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았대. 끝났잖아. 다시. 따라서 이것 앞에 명사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는데 중세국어는 이 새로운 형태가 쓰일 자리가 여기였다고. 이해가 됐어? 그러면 주로 여기는 이 애 앞에 명사는 뭐와 관련이 있어야 돼? 공간하고 관련이 있어야지. 두 번째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거기 갑니다. 이는 의가 현대국어의 에에서의 쓰임을 모두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에에서의 쓰임을 자 밑줄 한번 꺼볼게. 거기다가 현대국어의 에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쭉 가봐. 그럼 에가 뭐의 의미였어? 위로 올라갔더니 첫 문단에 에는 지점이었고 에서는 공간이었으니 결국 중세국어의 에는 현대국어의 지점과 공간의 의미 모두 쓰인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럼 공간의 의미 쓰인 거네?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시 자 봐. 지금 두 번째 문단이야. 5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그 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결론을 냈잖아. 이는 의가 이거 중세국어지 그지? 이 친구들이 현대국어의 에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에는 뭐였어? 위에 올라갔더니 첫 번째 문단에 에는 지점이었고 에서는 뭐였어? 공간이었지. 그러면 여기 에는 뭐를 다 가진다? 지점도 있고 공간도 있어. 그러니까 1번에 에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 됐죠? 12번은 예, 여기 지금 4번에 보면 현대국어에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에셔에서 셔는 지점의 의미를 나타내며 썼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셔는 지점의 의미를 나타내며 썼다 그랬는데 자, 셔가 어디 나오나 가는 거야. 그러면 셔는 어디냐면 두 번째 문단 봐. 그럼 두 번째 문단에 다시 갑니다. 거기 그 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첫 번째 줄부터 다시 읽어볼게. 중세국어는 부사격 조사 이시다의 활용형인 이셔가 결합된 말들을 줄여서 에셔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에셔의 셔는 잘 봐라. 에셔에서 셔는 에에다가 셔를 붙였잖아.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 했냐면 의미상 자, 네 번째 줄에 돼 있어요.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셔는 뭐라고?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하는 거니까 4번처럼 지점의 의미를 가졌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네. 공간이잖아. 그래서 얘기했잖아. 공간하고 지점을 구분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이해가 됐죠? 핵심이라고. 그래서 4번은 안 돼. 4번은 안 되는 거야. 12번 문제는 바보. 틀린 애들 다 바보. 얘들아, 자, 첫 번째 문장 봐. 여기서 끝나고 영상을 예. 기억 보세요. 자, 기억 봐봐. 그 지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럼 발견되었지. 뭐가?
걔가 주어잖아. 걔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 붙이면 안 될 것 같아. 그 지역에서는 뭐야? 그래서 주격조사가 아니라 부사격조사네. 그래. 야, 이 바보들 아니야. 다시. 야, 발견된 건 뭐야? 공룡화석이 발견된 거잖아. 그럼 공룡화석이가 주어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뭐야? 그래, 부사어잖아. 아니 이게 시험장 1번이 예. 이거 3번까지 물어보게 돼요. 그렇죠. 아니, 그렇긴 한데 이건 정답 1번이야. 그냥 부사격조사야. 에서가. 뭔 소리야. 왜 갑자기 주격조사가 나와? 그럼 주어가 두 개인 거야? 아닐 거 아니야. 예,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틀린 애들은 바보. 자, 13번 갑니다. 13번 갈게요. 13번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걸 찾으래. 그럼 보기의 기억은 자, 이거 나봐. 루깨미 나보세요. 나봐. 내가 의문의 변동 파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의문의 변동입니다. 의문의 변동 파트에서 내가 한 얘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 의문의 변동에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의문의 변동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문의 변동을 내가 너네한테 설명한 적이 없군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로 문학만 해서 그지. 이제 많은 곳에서 내가 수업을 하니까 헷갈리네요. 다른 데서 의문의 변동을 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문의 변동은 항상 의문의 변동에서 항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우선적으로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해. 첫 번째 얘기를. 그러니까 모든 의문 변동이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의문의 변동부터 일어나는데 자, 문제는 이거야. 친구들아, 봐봐.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겹받침 나는 자음군 단순화를 음절의 끝소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지? 자, 그러면 오랜만에 전공자인 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전공자인 척 한번 해볼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개념이 음절은 글자지. 끝소리는 뭐야? 받침이지. 받침이 어떤 소리로 나느냐야. 그러면 여기는 이 받침은 헛받침도 있을 거고요. 그죠? 에? 쌍받침도 있을 거고요. 맞니? 맞아? 그 다음 뭐도 있을 거냐면 겹받침도 받침이잖아. 지금 내 말이 이해돼? 그러면 여기는 이 세 놈은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거야. 근데 다만 여기는 이 겹받침 발음 나는 걸 왜 자음군 단순화라고 부르냐면 여기는 이 두 친구는 교체 현상이 일어나고 이 친구는 탈락이 일어나서 여기는 이 친구를 빼야 돼. 드러내야 된다고. 이 규칙 내에서. 그러니까 규칙 내에서 뭔가의 규칙을 드러낼 때는 이름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됐어? 이름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쟤네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 쟤가 누구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라는 개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 자음군 단순화는 여기야. 음절의 끝소리는 얘랑 똑같아.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일단 음 변동이 시작되면 잘 들어봐. 음 변동이 시작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잘 들어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대표음으로 발음 나서 옮겨가거나 변하거나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첫 글자가 뭐로 시작한다는 얘기야? 이응이죠, 그죠? 이응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형식 형태소가 뒤에 와.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됐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꽃이 있으면 꽃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꽃 다음에 이가 붙었어. 이 친구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 맞지, 그지? 그럼 이럴 때는 여기는 이 친구가 디귿으로 변해서 꽃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이해돼? 어떻게 된다고? 꽃이 이렇게 된다고. 꽃이. 하니까 배고프네요. 꽃이가 된다고. 예. 그래서 자, 봐. 이게 정답이 1번에 봐.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그다음 밑줄 거봐.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그다음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그다음 밑줄 거봐. 그 다음에 4번 아니구나. 4번, 5번은 필요가 없구나. 1번하고 3번에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거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뭐가 돼? 대표음으로 바뀐다면 뭐가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글자들은 하나같이 다 뭐야?
뒷글자가 형식 형태에서 왔으므로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야. 그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는 이 문제가 왜 3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11번 문제가 더 3점 같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 예, 아니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모든 글자에 우선하는 거야. 다 일어나는데 형식 형태에서 오면 그냥 연음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뭐가 오든 연음되는 거야. 뭐가 오든 이게 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연음이 된다. 예, 연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14번. 아우, 쉽지 않네요. 그죠? 14번. 쉽지 않아요. 처음에 14번 나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뭔 말이래? 이거부터 시작해서 뭔 말이래? 뭔 말이래?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뭔 말이래? 이거였어. 그런데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할 때 구성 요소에다가 괄호 치세요. 자, 요거 이제 다음번에 까먹으면 안 돼. 다음번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떤 단어의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건 무조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형태소 분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구성 요소 물어보는 문제는 다 뭐 하라는 얘기라고? 형태소 분리해보라고. 자, 그럼 나봐. 해보면 되지. 자, 내리쳤다야? 기본형 뭐야? 내리치다잖아. 됐어? 내리치다죠, 그죠? 내리치다는 다시 나눠져 안 나눠져? 뭐 어떻게 나눠져? 아니. 그렇지. 내리다에다가 플러스 치 플러스 엇 플러스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잘 봐라.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여기까지가. 그러면 얘는 구성요소가 몇 개인 거? 2개. 이거 찾으라는 거야. 어미만 떼주라고. 그 문제야. 어미만 떼주라고. 자, 그럼 2번 갈게요. 떠넘기면이야. 떠넘기면. 자, 떠넘기면 한번 가볼게. 나눠볼게. 어떻게 돼? 넘기다죠.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면 이렇게 되는 거네.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떠는 기본형이 뭔데? 떠의 기본형이 뭐야? 뜨다죠. 뜨다야. 한국어 배우는 시간인가요? 지금 이게? 한국어 배우는 시간인가요? 예.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 잘 봐. 떠는 뜨다야. 뜨다에다가 연결음이 어를 붙여놨다고. 요렇게. 그래서 연결음이 어를 붙여놨다고. 그러니까 근데 얘는 어미야. 어가는 얘 하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이 친구야. 넘기다니까 기본형이 뭐겠어? 넘다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 기 넣은 거. 그래.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넘다라는 말에 플러스 기가 들어가요. 그럼 이 친구는 어간인데, 자, 봐. 여기 지금 어간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어간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 어간이 하나 있고요. 어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에 뭐가 있냐면 접사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알고 가야 될 게 있어. 알고 갈 게 되겠어. 지금 이게 이쪽은 잘 안 보일 테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자, 나 봐. 어간과 어근은 조금 달라. 이거 뭐 본 적 있죠, 그죠? 자, 어간의 반대말은 뭐야? 예, 어간의 반대말은 어미예요. 그럼 어근의 반대말은 뭐야? 예, 접사입니다. 잘합니다. 좋아요. 이거 개념은 잘 알아. 근데 이게 문제로 나오면 힘들어. 문제로 나오면 힘들어. 그래서 봐. 자, 먹다야. 자, 먹다야. 얘기했잖아. 문제로 나오면 힘들다니까. 자, 먹다야. 그러면 여기서 먹다야. 어간은 어디까지야? 그러면 어간을 계산하려면 뭘 빼주면 돼? 예, 어미만 빼주면 돼. 그럼 어미 빼면 뭐야? 먹만 남죠, 그죠? 자, 여기서 어근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어근은 뭘 빼주냐면 접사를 빼주는 거야. 근데 저 단어에는 접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없는데, 그런데 어미는 그냥 빼주는 거야. 그냥 어미는 빼주는 거야. 어근 계산하세요 해도. 이것 때문에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처먹다가 있어요. 처먹다가 있어. 그러면 처먹다는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그렇지. 처먹다, 처먹고, 처먹으면니까 처먹까지겠죠. 그러면 어근은 어디까지야? 어근. 뭐 빼주라고? 접사 빼주라고. 자,
그러면 처먹다를 만들 때 뭐 더하기 뭐가 된 거야? 처 플러스 먹다가. 이때 처가 뭔데? 접사. 이 친구 빠지니까 먹다가 남는 거야. 이해가 됐죠? 지금 내 말이 이해돼? 그럼 한 번 더 갈게. 먹이다야. 먹이다는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그렇죠. 먹이까지야. 먹이다, 먹이고, 먹이면이니까 어미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 먹이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려면 어느 단어에서 뭘 집어넣은 거야? 먹다에 이 집어넣은 거니까 접사를 빼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 얘 먹다만 남는 거야. 얘가 어근이라고요. 얘 다 됐죠? 그럼 다시 일로 와볼게. 자, 넘기다야. 그러면 얘의 어간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봐라. 지금 여기는 이 문제에서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인데 이해됐어? 여기서 이 떠넘기면의 어간은 여기까지지, 그지? 떠넘기면 떠넘기다니까 여기까지잖아. 자, 이 글자를 다시 뜯어봤더니 뜨다라는 어간이 하나 있고요. 넘다라는 어간이 하나 있고요. 심지어 여기도 뭐도 들어가 있어? 접사도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요소가 모두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야? 3개가 들어가 있는 거네. 이 안에. 됐죠? 아니. 다시 일로 갈게. 이가 아까 뭐였어? 이가. 근데 이거 어디까지 센 거야? 어간까지 했잖아.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떠넘기면을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떠넘기다, 떠넘기고, 떠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떠넘기까지가 어간인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어간은 이건데 여기에 접사까지 포함해서 어간으로 쳤다고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해가 됐지? 그러면 구성 요소가 하나, 둘, 3개니까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면, 여기서 어근과 어근은 합성어인데 봐라. 나봐. 그러면 이 글자는 금방 나눴던 것처럼 떠에다가 넘기다를 붙인 거야. 맞지? 그럼 단어 합친 거니까 얘 합성어 맞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럼 3번 갈게. 3번에 헛돌았다야. 그러면 헛돌았다는 어디까지,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물어볼게. 야,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어디까지 어간이야? 그래요. 헛돌까지죠, 그죠? 그럼 이게 아무리 쪼개도 몇 개밖에 안 나와. 아무리 쪼개도 2개야. 그게 안 되겠지, 그지? 시옷 플러스 돌은 아닐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돼? 시옷 플러스 돌은 아닐 거 아니야. 예, 너무 무리했나요, 내가? 자, 가장 갑니다. 오간다입니다. 오간다야. 오간다. 야, 얘 어디까지 어간이야? 그렇죠, 오가까지죠, 그죠? 아무리 쪼개도 2개밖에 안 나와요. 이해돼? 아무리 쪼개도 2개야. 자, 그 다음에 짓밟혀도야. 자, 이제 얘가 어려워. 얘 어디까지야? 짓밟히다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나누면 짓밟히 플러스 어도야.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짓밟히다니까 잘 봐라. 밟히다에 짓을 더했죠? 얘 뭐야 그러면? 접사. 밟히다니까 얘는 어근. 맞죠? 희는 다시 뭐가 된 거? 접사. 그런데 자, 그럼 이 단어를 직접 구성으로서 나누면 자, 이것도 3개가 들어갔어. 그래서 틀린 친구들은 5번을 해서 가능성이 크다고. 아닌가요? 아니면 안 돼요. 아니면 안 돼. 자, 다시. 그럼 이게 3개야. 이렇게 3개가 나왔어. 자, 이 3개에서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일단 뭐가 먼저 더해져야 돼? 밟히다가 더해진 다음에 짓이 됐겠지. 그런데 밟히다는 단어인데 짓은 뭐였어? 접사니까 얘는 2개가 합쳐서 뭐가 된 거? 파생어 된 거네. 그래서 2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 몇 번이라고? 2번. 3번, 4번 한 친구들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어간을 나눠도 2개밖에 안 나와. 구성 요소가 3개여야 된다고. 몇 개? 3개. 예, 3개여야 된다고. 자, 15번 갑니다. 예, 15번까지만 할 겁니다. 15번까지 하고 끊을게. 15번은 절인데 15번 별표 치세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15번은 무조건 한 번 더 보세요. 수능 때까지. 이해가 됐죠? 작년에도 이렇게 한 번 나오고 수능 가서 또 나왔어. 절이. 그래서 절 문제는 이 문장 성분 파트는 참고로 6평 때는 안 나왔어. 이해가 됐어? 안 나왔어. 그래서 6평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그냥 외우셔.
방법 없어. 안 되면 외워야지. 명사절은 절이 마지막에 뭘로 끝나야 돼? 기 이걸로 끝나야 돼. 기억나죠? 그죠? 1번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라 기가 나오나? 나오는 거라고는 가운데 추운밖에 없잖아. 무슨 절? 관형절. 그래서 정답 1번이야. 끝났어. 끝나는 문제야. 다시 명사절은 뭘로 끝나야 된다고? 기. 근데 1번에 기억에 아무리 봐도 기는 없어. 선생님 얼음 아니야? 얼음 아니에요. 얼음 이거 아니라고. 이건 명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명사라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예,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